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빅제입니다. 이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살라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알-말리크 안-나시르 살라딘 유수프 이븐 아유브라는 아랍식의 긴 이름보다는 살라딘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인물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오랜 대립의 역사에서 양진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드문 인물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슬람 최고의 영웅으로 꼽는 인물은 단연 살라딘입니다. 이것은 살라딘의 뛰어난 업적과 놀라운 인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라딘은 수니와 시아로 갈라진 이슬람을 단합시켰고 지하드에 동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당시 무슬림의 가장 큰 희망이었으며 지도자였습니다. 12세기 당시 이슬람 세계는 크게 보아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족 칼리프와 카이로의 파티마 왕족 칼리프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구도는 거의 2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살라딘이 태어나 자라던 세상은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 티르크인, 시리아인, 아랍인, 기독교도, 무슬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무역과 상업, 학문, 문화 등에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때는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 도시들은 알레포, 다마스쿠스, 모술, 바그다드 등이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그다드였습니다. 바그다드는 당시 콘스탄티노플과 맞먹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고 살라딘이 태어나기 훨씬 전 이미 트리크 술탄에게 주도권을 뺏겼지만 정통 이슬람의 수호자로서 시아파인 카이로의 파티마 왕조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는 600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칼리프가 정권을 장악한 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소아시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프리카 북부, 스페인, 중앙아시아까지 지배했던 이 거대한 왕조는 지역의 통치를 지방 영주들에게 맡겼는데 곧 이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세력으로 변모했습니다. 칼리프는 원래 출발부터 행정적 권한보다는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칼리프는 행정권을 지방 호족에게 위임하는 대신 절대 충성을 바치도록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방 호족들이 주군을 능가하는 세력으로 커진 것입니다. 9세기에 이르면 벌써 제국의 실질적인 권한은 지방 영주가 차지했으며 10세기 중엽에 이르면 칼리프의 권한은 바그다드의 성 밖으로 미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가 쇠약해진 10에서 11세기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아랍계 작은 왕조들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11에서 12세기가 되면서 아랍 왕조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온 셀주크 티르크에게 통치권을 넘겨야 했습니다. 강성했던 아바스 왕조가 쇠퇴하면서 티르크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용병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티르크족 중에서 셀주크족이 권력의 주도권을 가지고 칼리프가 통치하던 모든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셀주크 티르크는 알파르슬란 시대인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아르슬란은 대승을 거두었으나 콘스탄티노플로 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기독교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먼저 점령한 후 이집트를 정복하여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셀주크 티르크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비잔틴 제국 국경 그리고 이집트 변경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정복했습니다. 1072년 알프 아르슬란이 죽자 셀주크 티르크 최고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의 아들인 말리크 샤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말리크 샤의 위대한 통치는 그의 재상인 니잠 알-물크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니잠은 12세 때 코란 전문을 암송할 정도의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학문과 과학의 지능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신은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통치자는 국민에 대해 끝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탄은 2주에 한 번씩 대중집회를 직접 주관하여 어떤 사람이든 불만을 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술탄은 대중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형평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세무관리나 여타 공무원에 대해 상시적인 감사가 시행되었으며 잘못을 저지른 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술탄이 파견한 암행의사들이 상인, 성직자 등으로 변장하여 지방을 순회하며 공직자가 저지른 비위를 즉각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비리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 3년에 한 번씩 세무관리를 비롯 이권을 관장하는 부서의 관리들은 모두 교체되었습니다. 지방 수령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로 보낸 인질이 통상적으로 500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치하에서 정치와 행정은 안정되고 이슬람 세계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바그다드의 술탄을 정점으로 해서 각 지역을 나누었고 지역 영주들은 대부분 셀주크 가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영주가 어릴 경우 술탄은 강력한 세력을 가진 귀족을 스승으로 지명하여 교육을 담당토록 했는데 이들을 아타베그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귀족인 아타베그는 이후 영주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92년 말리크샤가 사망하자 아들들 간의 권력 상정의 권력 투쟁이 일어났고 힘있는 아타베그들은 그들 나름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97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아나톨리아를 지나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고 있을 때의 이슬람권 정세였습니다. 십자군은 유럽의 제후를 견제하고 기독교도를 직결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교황 우르바노스 2세의 작품이었습니다. 교황은 1095년 11월 프랑스 남서부 클레로명에 모인 300여 명의 주교, 기사 및 일반 백성들 앞에서 매우 인상적이고 선동적인 연설을 하는데 내용은 같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싸우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450년간 무슬림의 수중에 있는 성스러운 도시인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스러운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세계에서 벌어질 약탈에 관심이 있었고 한몫 잡으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1차 십자군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로 프랑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1차 십자군이 성공한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슬람은 물론이고 같은 기독교도라고 하더라도 약탈이 가능하다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참여한 사람은 소수였고 모험심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과 역경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도 있었고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크인은 무슬림에 비하면 야만인에 불과했습니다. 11세기 말 유럽의 문명은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학문, 과학, 기술 모두 아바스 왕조의 세련되고 성숙한 문명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크 병사들은 대부분 무식하고 수준이 낮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들이 벌인 광란의 폭력을 보면 얼마나 야만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며 보이는 대로 죽이고 파괴했습니다.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찼으며 사람의 발목까지 피해 잠겼다고 합니다. 티르크나 아라비는 처음에 십자군을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십자군은 종교적인 광신, 인정 혐오 및 탐욕에 움직이는 피해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야만적인 십자군에 대해 지하드를 외쳤으나 이들은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카이로와 바그다드, 아랍과 티르크 등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프랑크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은 프랑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자 아랍과 서양인 간의 관계도 점차 변하게 되는데 정치적, 종교적 관계 중심에서 보다 실용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진영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성지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결속력이 강했으나 정복 후에는 본격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군 세력은 4개의 국가로 나뉘었습니다. 소아시아의 남서쪽에는 에데사 백장령이 건설되었고 그 밑으로 안티오크 공국, 트리폴리 백장령,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4개의 기독교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건립된 지 50년이 채 못되어 1144년에 모술의 아타베그인 장기에 의해 에데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에데사 함락으로 유럽에서는 제2차 십자군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상이 살라딘 이전의 아랍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살라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살라딘 등장 이전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무슬림에게 신이 준 선물이라고 불린 이마드 앗딘 장기는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장기의 아버지인 아크순쿠르는 원래 말리크샤의 노예였으나 몸을 사리지 않는 충성스런 봉사로 관직에 진출하여 알레포의 총독이 되는 등 출세하였으나 장기가 10살 때인 1094년 반역죄로 참수되었습니다. 그 후 장기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모술의 성주 케르보가의 보호하에 모술에서 성장했습니다. 장기는 케르보가의 그늘 아래 모술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군에서 뛰어난 용맹과 지략을 인정받은 그는 술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122년 장기가 38세가 되었을 때 술탄은 그를 와시와 바스라를 관할하는 총독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유프라테스강 하류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칼리프와 술탄의 권력 투쟁에서 술탄 편에 가담하여 칼리프의 세력을 무찌르는 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술탄의 신임을 얻은 장기는 이라크 전체에 대한 보호권과 함께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바그다드의 총독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127년에는 모술의 아타베그가 되어 술탄 아들들의 사부가 되었고 그해 가을에는 모술과 알자지라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128년 마침내 알레포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알레포의 성주가 된 장기는 다마스쿠스를 제외한 시리아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됩니다. 장기의 모술 정부는 사실상 독립국가나 마찬가지였고 그는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야심만만한 장기는 모든 제후국의 수도는 물론 바그다드의 왕궁에까지 첩자를 두어 술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는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났습니다. 한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적인 신뢰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자신이 혹독했던 만큼 백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농작물을 밟지 않도록 두 줄로 쳐놓은 밧줄 사이로 조심스럽게 행군해야 했습니다. 폭력 행위는 엄벌에 처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폭행은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병사들의 부인을 특별히 보호했으므로 병사들은 마음 놓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빈곤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경감해 주었고 알레포와 같은 부자 도시에는 전비 마련을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1131년 술탄 마무드가 죽자 그의 형제들인 마수드와 투구를 간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는데 장기는 마수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장기는 셀주크 술탄의 가장 막강한 장군이 되어 그 야심을 무제한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의 역사적 중요성은 모술과 그 부속 도시들에 행한 그의 선행에 있다기보다 이슬람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가 십자군과 싸워 거둔 이슬람의 승리에 있었습니다. 장기의 가장 큰 업적은 십자군 수중에 들어가 있던 에데사를 수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기독교가 성행했던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1144년 12월 23일 장기는 에데사를 점령했습니다. 1099년 예루살렘이 십자군에게 점령당했을 때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된 에데사는 무차별 파괴와 약탈 및 살육을 당해야 했는데 부녀자와 아이들을 포함해 5,000명이 넘는 주민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온 장기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성내 풍경에 반해 파괴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에데사 함락은 12세기 서양의 역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본토 유럽인도 시리아 내 프랑크인이 받은 것에 못지않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중동에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다시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반면 전 이슬람 세계는 이 소식에 감격했습니다. 장기는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미 천국행이 보장되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기는 이슬람 세계 최고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아타베그는 그 최고의 승리를 길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에데사 정복 2년 후 장기는 시종들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막사 안으로 종자 몇 명이 몰래 들어와서 그가 마시다 남은 술을 마셨는데 잠에서 깨어난 장기는 이들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장기의 포악한 성격을 익히 아는 종자들은 다음날 아침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여 장기를 살해했습니다. 아미르들의 왕 이슬람의 기둥 장기는 그렇게 허망하게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기의 죽음 후 그의 왕국은 두 지역으로 갈라졌습니다. 장기의 장남인 사이프 앗딘이 모술을 다스렸고 차남인 누르 앗딘이 알레포와 시리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르 앗딘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십자군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장기의 에데사 점령이나 살라딘의 예루살렘 탈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업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누르 앗딘은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절제, 용기, 위험등과 같은 좋은 자질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으나 잔인함과 비양심적인 태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장기가 공포로 통치했다면 그는 지성과 인품 그리고 인내로서 통치했습니다. 쿠르드의 라와디아족 출신인 살라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상들은 대대로 아르메니아의 다윈 근처에서 살았으며 살라딘 집안은 이 지역에서 꽤 명문이었습니다. 쿠르드족은 페르시아와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산악지역에서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목민족으로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쿠르드족은 부족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나며 명예와 용기를 중시하고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전쟁을 즐기는 호전적인 민족인 이들은 한 곳에 정주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살라딘의 조부 샤디는 비우르즈라는 권력자 덕분에 장남인 아이유브를 티그리트의 태수 자리에 앉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유브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체세술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1132년 아이유브는 칼리프의 군대에 의해 상처를 입고 쫓기던 장기를 구해주고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칼리프 편인 비우르즈에 의해 티그리트의 태수직에서 해임되고 모술의 장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기는 1138년 아이유브를 요충지인 발백의 태수로 임명했습니다. 1146년 장기가 갑자기 살해되자 아이유브는 발백을 새로운 군주에게 반납하고 장기의 둘째 아들인 누르 앗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유브도 누르 앗딘 밑에서 출세를 했으나 정작 누르 앗딘의 신임을 얻은 것은 산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동생 시루크였습니다. 시루크는 형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유브는 민첩하고 계산이 빠르며 상황에 잘 적응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었고 행동에 과단성이 있었습니다. 시루크는 시끄럽고 다혈질이었으나 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시루크는 키가 작고 뚱뚱한 데다 애꾸눈이었으므로 한눈에 봐도 신분이 천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식가가 흔한 당시의 풍습을 감안하더라도 시루크는 지나칠 정도로 대식가이자 호주가였으며 결국 이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배불뚝에다 비호감인 시루크는 전쟁터에만 나서면 놀라운 활약을 보였습니다. 겁이 없고 용맹하며 부하에게 격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싸움뿐만 아니라 군수 분야에도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졌으며 전투 장소를 고르는 데도 남다른 안목을 가졌습니다. 시루크와 아이유브는 1154년 다마스쿠스 점령 시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고 아이유브는 이 공로로 다마스쿠스의 총독에 임명되었습니다. 살라딘은 16세 때 아버지를 따라 다마스쿠스로 옮겨와 이곳에서 10년간 거주하게 됩니다. 살라딘은 당시 아랍 귀족들에게 행해졌던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교, 철학, 과학, 아랍어 문법, 문학 등의 과목은 귀족으로서의 품위와 세련미를 다듬는 데 필수였습니다. 살라딘은 신중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랍 명문가의 역사와 장군들의 승전, 전통 아랍 시조 등에 해박했으며 특히 아라비아산 명마의 혈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라딘은 14세 때 삼촌인 시루쿠 밑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18세 때 다마스쿠스의 행정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살라딘은 사냥을 즐겼고 솜씨 좋은 폴로 선수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살라딘 세 번째 이야기,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63년 당시 이집트는 시아파인 파티마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이름입니다. 알리와 파티마 부부의 아들 후세인에 의해 창설된 시아파는 그들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 이맘직을 계승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맘이란 이슬람의 지도자를 말하며 특히 시아파에서 이맘은 무함마드와 알리의 혈통을 잇는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대를 이어 내려가던 시아파는 8세기에 다음 이맘의 자리에 올라야 할 이스마일이 일찍 사망함으로써 파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마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맘은 인정하지 않고 이스마일의 아들 무함마드가 그들의 마흐디, 즉 메시아로 다시 나타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마일파이며 이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파티마 왕조입니다. 909년 지금의 알제리에서 시작된 파티마 왕조는 973년 이집트를 정복한 후 수도를 카이로로 옮겼으며 1171년까지 거의 270년간 존속했습니다. 당시 카이로는 예술, 건축, 학문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파티마 왕조는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이렇게 쇠락해가는 파티마 왕조가 오랜 세월 동안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주변국들의 허약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셀주크 트리크가 이집트로부터 시리아를 빼앗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 셀주크 제국도 이집트 침략을 시도해보기 전에 갈갈이 찢겨나가고 말았습니다. 12세기 전반부에 파티마 왕조를 위협한 유일한 세력은 예루살렘 왕국밖에 없었습니다. 프랑크족은 시리아 해안 지역과 수많은 내륙의 요새를 손에 넣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약탈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전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이집트에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십자군은 명예에 못지않게 황금에도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파티마 왕조는 돈으로 그들의 욕구를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르아딘의 시리아 세력이 강해지면서 시리아와 프랑크는 일종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집트는 이를 이용하려 하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를 뜻하는 와지르들은 양측을 이간질하였으며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위험천만한 게임을 하였습니다. 살라딘이 장성했을 때 파티마 왕조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양대 세력인 시리아의 누르아딘과 예루살렘 왕국은 대등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이집트를 차지함으로써 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집트의 정세는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는데 바로 이때 샤와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랍 부족장 출신의 샤와르는 상이집트의 총독으로 있다가 1163년 총리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샤와르는 8개월간 총리로 재임하다 경비대장 디르감이 일으킨 정변으로 축출되자 시리아에 와서 누르아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을 복귀시켜주는 대가로 이집트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과 군대 파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도 누르아딘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루살렘 왕 아말릭이 이집트를 공격하여 디르감으로부터 곡물 인상과 함께 양국 관계를 동맹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허를 찔린 누르아딘은 그때서야 시루크에게 출병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루크는 디르감을 물리치고 샤와르를 복귀시킴으로써 임무를 완수했으나 샤와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시루크가 약속을 어긴 샤와르를 공격하자 궁지에 몰린 샤와르는 이번에는 아말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루크와 샤와르, 아말릭 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루크가 이집트로 출병할 때 살라딘은 부관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살라딘은 여러 전투에 참가했으나 주목받을 만한 전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루크는 이집트 제2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한 뒤 성의 지휘권을 살라딘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사령관으로서의 처신과 큰 도시의 방어라는 막중한 임무가 처음으로 그에게 맡겨졌지만
살라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샤와르와 아말릭이 연합하여 성을 포위하였으나 성을 끝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소수의 병력, 통신두절, 군수물자 차단이라는 악조건 하에서 버텨낸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적의 파상적인 공격과 굶주림 속에서 시르크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75일을 버텨낸 것이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은 1167년 8월 쌍방이 이집트에서 철수한다는 협정에 서명하고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공방전으로 살라딘은 시리아군에서 명실상부한 2인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때 동맹으로까지 발전했던 이집트와 예루살렘의 관계는 샤와르가 조공을 지체함으로써 1168년 10월 아말릭이 이집트로 쳐들어갈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168년 11월 3일 예루살렘 군대는 빌베스를 점령하면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 살육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만적 행위는 이집트인들을 누라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샤와르는 카이로 교회의 푸스타트에 불을 질러 도시를 전소시키면서 프랑크군의 카이로 진입을 막는 것과 동시에 누라딘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누라딘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집트의 칼리프는 친필로 쓴 편지와 함께 왕비의 머리카락을 담은 함을 보냈는데 이러한 것은 당시로서는 진심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이번 원정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이전의 원정들에서 그는 삼천의 오른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둔 생활과 현자들과의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이 이번 원정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누라딘의 명령으로 결국 원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168년 12월 17일 시리아군의 3차 이집트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정의 결말은 좀 시시했는데 예루살렘의 왕은 시르코의 전술에 휘말려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다 싸움 한번 못해보고 퇴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군은 카이로의 승자로서 입성해 구원자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르쿠는 칼리프로부터 영예로운 망토를 하사받아 이를 자랑스럽게 걸치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본 샤와르는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고 느꼈고 급기야는 시르쿠를 암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살 음모는 발각되었고 살라딘이 지휘하는 시리아 경비병에 붙잡힌 후 칼리프의 명예에 의해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수완과 능력을 겸비한 샤와르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샤와르가 죽자 이집트의 칼리프 알-아디드는 시르쿠를 총리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르쿠는 이집트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르쿠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69년 3월 23일 총리로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과식으로 급사한 것입니다. 시르쿠는 단단한 체구의 성마른 얼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적 수준은 높지 않았으나 무슬림의 영광을 위해 싸웠고 고난에 굴하지 않았으며 분수에 넘치는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의 사랑을 받았던 담대하고 능력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조카 살라딘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는 살라딘에게 이집트의 총리, 즉 와지르의 직을 맡겼습니다. 살라딘은 1169년 3월 26일 시르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와지르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라딘은 시리아 내 시르쿠와 살라딘의 모든 영지를 몰수하고 살라딘을 격하하기 위해 이집트 칼리프가 하산 와지르라는 칭호를 무시하고 그를 단순히 군사령관을 뜻하는 아미르로만 호칭했습니다. 살라딘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장수들은 30세의 애송이가 그들의 상관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살라딘의 측근인 하키리의 설득, 도노의 유혹, 그리고 살라딘의 기지와 소통 등이 총동원됨으로써 겨우 살라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라딘은 그전까지 다소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절제와 경건함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슬람 신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삶의 목표를 오로지 이교도를 몰아내고 굳건한 이슬람 제국을 수립하는 데 두었습니다. 살라딘은 누라딘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카이로에서 열리는 예배에서 누라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웠으며 다른 종교 행사에서도 항상 누라딘의 이름을 최우선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편으로 살라딘은 이집트 칼리프와의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살라딘은 법정에 정기적으로 출석했으며 칼리프의 모든 의전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라마단 행사를 집정했으며 매주 금요일 함께 모스크를 순방했습니다. 살라딘의 전략은 파트너에 따라 달랐습니다. 누라딘에 대해서는 그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노력했으며 칼리프에 대해서는 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칼리프가 살라딘을 만만하게 보고 총리로 임명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살라딘은 빼어난 전략가였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주변 정비에 나섰는데 그의 방식은 우선 가족을 측근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169년 여름이 되면서 살라딘은 자신의 근위병을 창설하고 7월에는 형 투란시아가 카이로에 도착함으로써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칼리프는 예루살렘의 기독교 세력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소요소의 정보망을 구축한 살라딘은 이러한 음모를 미리 알아챈 다음 그의 근위병으로 음모의 주역인 흑인 황관을 암살했습니다. 그 후에는 칼리프에게 충성하는 모든 신하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누비아인으로 구성된 칼리프 근위대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집트 곳곳에서 일어난 누비아인의 반란은 6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카이로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비잔틴 황제와 예루살렘의 왕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다미에타를 공격했으나 식량과 물 부족, 사기 저하로 인한 탈영병이 속출하여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총리 취임 후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자 살라딘은 정계와 군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라딘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충성을 바칠 정도로 부하들의 충성심이 높아졌습니다. 살라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살라딘은 무슬림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이집트 총리직을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정치와 행정을 안정되게 하였습니다. 다 좋았으나 누라딘과의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누라딘은 파티마 왕조를 속히 해체시키라는 압력을 가했는데 카이로의 시아파 칼리프를 바그다드의 수니파 칼리프로 교체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은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라딘에게서 벗어나 이집트에서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파티마 왕조 칼리프의 존재가 아직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라딘은 군부와 행정부의 요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배치했습니다. 1170년에는 아버지 아유브까지 살라딘 편에 가담함으로써 세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1171년 8월 누라딘은 파티마 왕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카이로로 오겠다고 체유 통첩을 하였으나 살라딘은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두 세력 간에는 최고 강도의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 왕조의 칼리프가 병으로 21세라는 약간의 나이로 사망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해소되었습니다. 파티마의 마지막 칼리프는 11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 등 150명의 가소를 남기고 죽었는데 살라딘은 이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칼리프가 죽고 남긴 막대한 재물을 자신은 한 푼도 챙기지 않고 신복에게 나눠주거나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살라딘은 바그다드 칼리프의 얼굴을 전면에 새기고 자신의 얼굴을 뒷면에 새긴 동전을 발행하여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누라딘의 얼굴을 새긴 동전도 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금액을 누라딘에게 보내며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누라딘은 살라딘이 이집트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막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랑크와의 대립, 소아시아의 셀주크 술탄과의 대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내 많은 통치자들과의 대립 등으로 인해 이집트로 대군을 파견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171년 9월 12일 살라딘은 십자군 진영의 보루인 아시샤우박에 대한 공격에 나섰으나 누라딘이 다마스쿠스에서 대군을 이끌고 아시샤우박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누라딘과의 만남이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누라딘은 살라딘을 더욱 크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누라딘이 살라딘을 징계하기 위하여 원정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돌자 살라딘은 황급히 측근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서 강경파는 누라딘과의 일점불사를 외쳤으나 아버지 아유브가 나서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유브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야심을 드러내지 말라. 너희 주변에는 밀정이 있어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마스쿠스에 보고된다. 시간은 너희 편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누라딘을 안심시키는 것이 그의 원정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살라딘은 이후 3년간 아버지의 충고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금은 보화 등 조공품을 끊임없이 보냈으며 카이로 모스크에서의 예배 시 누라딘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1173년 여름 살라딘은 누라딘으로부터 모압에 있는 카락 요새를 포위하라는 명을 받고 이를 수행했으나 누라딘이 카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1171년과 마찬가지로 철수했습니다. 이 철수 과정에서 그가 가장 믿고 따랐던 아버지 아유브가 낙마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살라딘은 북아프리카 원정을 단행하여 1174년까지 과거 파티마 왕조가 지배했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형인 투란시아는 홍해 일대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의 실세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이집트 국민은 이제 살라딘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5년간의 치적을 통해 과거 이집트가 누렸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174년은 살라딘에게 무척 불안한 해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그의 권력은 확고해 보였으나 살라딘을 자신의 도전자로 여기는 누라딘의 이집트 공격이 거의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라딘의 조카인 모술의 성주는 4월에 이미 병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5월 6일 누라딘은 이집트 침공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위해 수도 알레포에서 다마스쿠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누라딘은 다마스쿠스에서 5월 15일 목에 생긴 염증으로 인한 화농성 궤양으로 인해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라딘은 보기 드문 영주였습니다. 그는 신앙심과 정의로운 통치 그리고 검사함으로 인해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는 쾌락을 탐하지 않았고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학교와 수도원, 병원 및 여행자 숙박시설 등을 지었습니다. 뛰어난 통치력으로 수세기 동안 분열되었던 시리아를 안정적으로 통치하여 번영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누라딘은 바그다드 칼리프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직접 통치하고 모술은 조카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슬람 세계의 패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단합과 안정을 되찾은 무슬림 진영은 이제 기독교 세력을 물리칠 기회가 온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누라딘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이슬람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누라딘은 말리크 샤 이후 이슬람 세계에서 폭넓은 존경을 받은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171년 아유브는 살라딘에게 절대로 누라딘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만일 그때 누라딘이 이집트로 진군했더라면 살라딘은 끝장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라딘의 장군들은 누라딘의 편에 붙을 가능성이 높았고 파티마 왕조의 잔당은 틈만 있으면 살라딘을 전복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라딘은 이집트로 가지 않았고 3년이 지나자 살라딘은 이집트를 완전한 자기의 영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라딘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이집트를 공략해야 한다고 여기고 준비까지 마쳤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누라딘이 죽자 그의 11세밖에 안 된 장남 아살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섭정은 군사령관인 이브н 알-무카담이 맡게 되었습니다. 누라딘의 죽음 후 수도 알레포의 권력은 누라딘의 측근이던 이브n 아따야 가문에 넘어갔습니다. 누라딘은 시리아가 살라딘의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하면서 죽었으나
그의 사후 막상 반란을 일으킨 자는 그의 조카이자 모술의 성주인 사이프 앗딘이었습니다. 누라딘의 사망 소식을 안 그는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주인을 잃은 니시빈, 에데사, 아르라카 등 북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부관인 귀미시티근을 시켜 어린 왕 아살리를 알레포로 데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아살리를 알레포로 데려오는 데 성공한 귀미시티근은 이븐 나따야 가문의 형제들을 감옥에 보내고 알레포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다마스쿠스는 십자군 측인 예루살렘 왕 아말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릭이 이질로 급사하면서 동맹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라딘이 시리아로 향할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은 시리아의 여러 도시에 편지를 보내 다마스쿠스와 십자군과의 동맹을 성토하고 성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에도 편지를 보내 자신의 섭정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다마스쿠스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라딘이 지난 5년간의 업적으로 전쟁과 정치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로 급부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월 28일 살라딘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드디어 다마스쿠스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세금을 폐지하여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홈스와 하마를 점령하고 알레포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귀미시티기는 아사신이라고 불린 암살단에게 살라딘의 암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암살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살라딘은 알레포의 포위를 풀고 1175년 4월 하마 이남 지역을 모두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시리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사이프 앗딘의 모술과 알레포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하마에서 살라딘과 격돌하였습니다. 결과는 살라딘의 대승이었습니다. 적에 대한 살육이 눈앞에 닥쳤으나 살라딘의 관용이 다시 한번 발휘되었습니다. 알레포는 어차피 살라딘의 땅이 될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살라딘은 보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필요한 살육을 금하고 포로와 죄수들을 풀어주고 투항을 원하는 병사들을 자기 편으로 거두었습니다. 살라딘은 이제 자신을 시리아의 술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살리는 알레포의 왕이라는 명칭은 유지했으나 그의 신하들은 살라딘을 시리아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인정했습니다. 살라딘은 공식적으로 장기 가문에 대한 충성세약을 폐기하였으며 바그다드의 칼리프로부터 시리아의 지배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시리아 원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살라딘은 이후 십자군과 끊임없는 공방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십자군에는 토롱의 흠프리, 트리폴리의 레몽, 이벨린의 발리앙, 티베리아의 휴주 등의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운둥이 왕으로 유명한 아말릭의 아들 보도형 4세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리던 살라딘은 1180년 보도형 4세와 2년간의 휴전협정을 맺고 한숨을 돌리려 하였으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카락의 성주인 샤띠옹 레지날드가 휴전협정을 어기고 이슬람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후 6년간 레지날드의 행적으로 인해 살라딘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샤띠옹 레지날드는 신분이 낮은 프랑스 귀족의 아들로 20대 초반인 제2차 십자군 논쟁 때 루이 7세를 따라 중동에 왔습니다. 광신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탐욕스러운 데다 잔인한 그는 안티오코의 공주 콘스탄스의 마음에 들어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돈과 영토 욕심에 이것저것에서 전투를 벌이던 레지날드는 1160년 이슬람군에 사로잡혀 포로로 지내다 16년이 지난 1176년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이 됩니다. 그동안 아내인 콘스탄스는 사망하고 그는 50대가 되었으나 운 좋게도 카락성의 상속자인 스테파니와 결혼하여 카락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레지날드는 살라딘과 보도형 4세가 맺은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이슬람 세력을 공격하여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였습니다. 1183년 6월 살라딘은 마침내 그가 시리아의 눈이라고 일컫는 알레포를 점령함으로써 시리아 정복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살라딘은 북부 아프리카와 이집트로부터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거쳐 아나톨리아 남부 지역까지 지배하는 대군주로 등장했으며 아라비아 및 메카와 메디나를 수호하는
신앙의 수호자로서도 칼리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와중에도 모기떼처럼 카라반을 기습하여 물건을 뺏고 포로를 잡아가는 레지날드로 인해 살라딘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이자만큼은 꼭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라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이제 살라딘에게 남은 일은 레지날드를 응징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의 목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지중해 연안의 십자군 기지를 격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라딘에 맞서는 십자군 측의 지휘관으로는 트리폴리의 성주 레몽, 예루살렘의 왕 기, 그리고 카락의 성주 레지날드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기는 시빌라와 결혼하여 예루살렘의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시빌라는 아말릭 왕의 딸로서 문둥이 왕 보드행 4세의 동생입니다. 그녀는 병든 오빠 대신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해 16세 때 결혼하여 아들을 가졌으나 남편이 말라리아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빌라는 얼굴은 미남이나 약골인데다 어리석은 기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1185년 3월 보도행 4세가 죽자 조카인 시빌라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으나 1186년 4월 사망함으로써 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187년 6월 말 살라딘은 전군을 티베리아 호수 남쪽에 집결시켰습니다. 한편 티베리아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샤프리아에 집결한 십자군은 살라딘을 공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군의 계획은 살라딘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었는데 살라딘은 티베리아를 선점하여 적을 이곳으로 유인하여 섬멸할 계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군은 티베리아로 진군하기로 한 이상 신속히 행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이 이를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슬람군은 계속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십자군의 행군을 방해했습니다. 궁수들은 활을 쏘아 진군을 방해했고 기병은 측면과 후위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기독교 연대기 기록자는 이슬람군은 파리 때와 같이 성가시게 굴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십자군을 괴롭혔습니다. 기병과 보병이 일으키는 먼지는 병사들의 호흡을 거칠게 했고 사정없이 내리쬐는 여름의 햇볕은 엄청나게 따가웠습니다. 더구나 십자군은 무겁게 물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한 기의 말에 따라 소량의 물만 지참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금방 떨어지는 바람에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잊고 견디지 못한 십자군은 하틴의 뿔이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행군을 멈추고 야영을 할 막사를 세웠습니다. 갈증에 시달리고 지친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한편 살라딘군은 새벽까지 십자군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이었다고 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살라딘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용감하게 저항한 병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갈증을 해소하려 멀리 내려다 보이는 티베리아 호수로 가려고 했습니다. 십자군은 강한 빛에 노출된 데다 심한 갈증으로 인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이슬람군이 관목숲에 지른 불로 인한 열기와 연기로 눈까지 침침해진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대형도 잃어버린 채 물이 있는 호수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군의 포위망을 뚫지 못해 대부분 살해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기와 레지날드 등은 하틴의 뿔로 올라가 저항했으나 곧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투는 이슬람군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살라딘은 자신의 천막으로 예루살렘의 왕 기와 레지날드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살라딘은 기를 자기 옆에 앉힌 뒤 목말라 하는 그에게 눈으로 차게 식혀놓은 얼음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기가 그 잔을 레지날드에게 건네주자 살라딘은 녹이 띈 얼굴로 통역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말하라.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제자에게 물을 주었다. 나는 제자에게 물이나 음식을 준 적이 없으니 제자는 내 집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살라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도 선체로 있는 레지날드 앞으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2번이나 그대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한 번은 메카와 메디나를 공격하려 했을 때였고 또 한 번은 그대가 휴전협정을 어기고 대상행렬을 공격했을 때였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 맹세한 대로 그를 내리쳤습니다.
레지날드가 쓰러지자 근위병이 그의 머리를 잘랐으며 시체는 언덕 밑으로 버려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기인은 이젠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살라딘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200명의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은 무모함과 신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무슬림을 학살한 죄로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3만 명의 기독교도가 죽었다고 알려진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의 흔적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더미같이 하얀 뼈무더기는 1년이 지난 뒤에도 먼 곳에서 보일 정도였고 언덕과 계곡에는 맹수들이 남겨놓은 유골들이 어수선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틴 전투 대승리의 소식은 전 이슬람 세계로 퍼졌고 많은 무슬림들이 승전을 축하하였습니다. 이상 살라딘 4편의 이야기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는 하틴 전투의 장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투의 전후 장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는 픽션과 논픽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영상과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살라딘 5번째 이야기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이야기 말미에 전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시간도 첫 번째 에피소드인 예루살렘 탈환편은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방전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욱 흥미로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올랜도 블룸이 역할을 맡은 발리앙의 행적을 잘 떠올리시면서 역사적 사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살라딘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예루살렘을 수복한 사실일 겁니다. 살라딘이 그동안 파죽지세로 지중해 연안 도시를 점령하자 이제 십자군축에 남은 것은 예루살렘과 몇몇 흩어져 있는 성체에 불과했습니다. 살라딘은 당시 50세였습니다. 하틴 전투의 대승 후 예루살렘을 목표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온 그에게 종착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술탄이 된 후 신 앞에 맹세한 그의 목표는 이슬람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성지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이 피땀 흘려 점령한 예루살렘을 싸우지도 않고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살라딘이 좋은 조건으로 항복을 권유했으나 십자군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살라딘은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내 사정은 심각했습니다. 시민은 물론 수천 명의 피난민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벨린의 발리앙이 이곳에 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리앙은 당시 십자군 진영에서 가장 빼어난 장군 중 하나였습니다. 하틴 전투에 참가했던 발리앙은 남은 병사와 함께 티레로 피신했다가 아내인 마리아 콤네나와 가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발리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예루살렘은 이슬람군에 포위되어 있었는데 하룻밤만 머물며 이슬람군에게 칼을 겨누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살라딘이 허락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발리앙은 신에 대한 맹세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대주교는 계속 머물 것을 강요했습니다. 발리앙은 맹세에 어긋난다고 거부했지만 대주교는 이교도에게 한 맹세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발리앙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발리앙은 서약을 파기토록 강요당했음을 설명하면서 티레로 가는 가족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살라딘에게 보냈습니다. 자비로운 살라딘은 발리앙을 비난하기는커녕 50명의 병사를 보내 발리앙의 가족을 티레까지 무사히 보호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발리앙이 총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발리앙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살라딘의 대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살라딘의 파상적인 공세에 성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성이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살라딘은
88년 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벌어졌던 무자비한 폭력을 상기하면서 힘으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88년 전 당시 십자군은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 그루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콥트교도, 시리아인 등 모든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이슬람교도와 유대인 등의 인종과 남녀노소 수만 명을 학살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슬람군은 십자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성이 곧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발리앙은 살라딘과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살라딘은 항복 협상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상금이 결정되었는데 남자는 금화 10개, 여자는 5개, 그리고 아이들은 1개였습니다. 살라딘은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3만 배만트를 받는 조건으로 7,000명을 우선 석방하였습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배상금을 내고 풀려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살라딘은 이들이 돈을 마련하는데 40일간의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때까지 배상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빈자들은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겨우 몸값을 내고 빈털터리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거지와 극빈자들이 살라딘의 자비로 구제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발리앙은 가족이 있는 티레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항복이 알려지자 전 무슬림 세계에 살라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라딘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조차 그의 놀라운 업적을 인정하였습니다. 하틴 전투 후 살라딘은 주변의 도시들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였는데 특히 예루살렘 왕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 무역의 중심지로 부유한 도시인 아크레를 함락시킨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티레였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옛날부터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의 섬에 지어져 있고 육지와는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으로 인해 소수의 병력으로도 침입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7개월을 고생해야 했었습니다. 살라딘의 목표는 최대한 신속히 티레를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봉쇄작전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될 시간과 자원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항복 협상은 잘 진행되어 티레 측은 성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살라딘 군이 티레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탈리아 출신으로 맹장인 몽페라트의 후작 콜라드가 새로운 성주가 되어 이슬람군에 저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살라딘은 난공불락인 티레를 공략하는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가장 큰 목표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고 일단 철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시 티레 공략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느라 소비한 3개월 동안 티레는 병력이 증강되고 방위력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살라딘이 인근 도시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풀어준 사람들이 티레로 모여들어 새로운 성주 콜라드의 지휘 아래 잘 훈련된 병사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만에 티레로 돌아온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전에 티레를 먼저 공격하지 못한 자신의 판단착오가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3개월 만에 상황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살라딘 군은 맹공격을 가했으나 희생자만 늘어났고 바다에서의 공격도 이집트 함대의 패배로 실패하자 결국 철수하였습니다. 티레 태각은 승승장구하던 살라딘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티레에서의 승리는 십자군 부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티레를 기반으로 해서 십자군은 잃었던 힘과 위신의 일부를 되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티레에서의 승리로 사기가 오른 십자군은 기독교 제국의 도시 중 가장 부유하며 왕들이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아크레를 포위하였습니다. 십자군 측의 지휘관은 살라딘이 예루살렘에서 살려준 기였습니다. 십자군이 아크레를 포위하자 살라딘이 도로 갔는데 이슬람군이 장악하고 있는 아크레를 기가 이끄는 십자군이 포위하고
이 십자군을 다시 살라딘이 포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살라딘이 지휘하는 구원군은 아크레를 포위한 십자군을 공격했으나 경무장한 이슬람군이 중무장을 하고 참호를 파고 수비를 강화한 십자군을 격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어느 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잡을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190년에서 91년에 걸친 겨울은 십자군에게 혹독한 시련을 남겨주었는데 주변의 기근으로 인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고 위생에 무감각한 중세 유럽 군대가 늘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그의 부인 시빌라 여왕이 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빌라 덕분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그의 입지가 난처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1191년 봄이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3차 십자군이 도착한 때문이었습니다. 4월에는 프랑스 왕 필리프 3세가 도착하고 6월에는 오는 도중 사이프러스를 정복한 사자왕 리처드가 도착했습니다. 유럽의 두 거두가 아크레에 도착하자 전황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원군은 모두 유럽으로부터 성능이 우수한 투석기를 가져왔는데 이 유럽식 투석기는 이슬람군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기가 오른 십자군은 아크레에 맹공격을 퍼부었고 바깥쪽 포위망을 구성하고 있던 살라딘군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군 측 진지에 돌격을 감행하였으나 돌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군의 공격을 2년 동안 버텨온 아크레는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리처드는 300여 명의 부녀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3천여 명의 성주민들을 참수하였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처드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아크레 점령 후 리처드의 목표는 해안을 따라 내려가 먼저 야파를 점령한 후 이를 본거지로 삼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파는 아크레에서 100km나 떨어져 있었고 8월의 엄청난 더위와 8개의 강을 건너는 험한 길을 뚫고 가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이슬람군의 공격까지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아르수프를 거쳐 야파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처드의 다음 목표는 아스칼론이었습니다. 살라딘은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파를 점령한 리처드가 아스칼론까지 손에 넣는다면 이를 근거지로 해서 이집트까지 공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스칼론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지키느냐, 철수하느냐, 아니면 파괴하느냐였습니다. 살라딘은 고심 끝에 파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더 이상 부하 장군들과 병사들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의 전투 결과를 볼 때 수비에 집중한다고 해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칼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후 살라딘은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성체들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12월에 십자군은 모든 순례의 종착역인 예루살렘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리아의 겨울 날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십자군은 광풍과 함께 폭우를 만나 대부분의 식량이 상해버렸고 길도 진흙탕이 되어 더 이상 행군을 할 수 없어 결국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리처드와 사이가 벌어져 있던 프랑스 왕 필리프가 열병을 핑계로 군대를 이끌고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처드는 함께 왔던 프랑스 왕 필리프가 프랑스로 돌아감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프랑스에 있는 영토에 대한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또 자신이 이끄는 군대에 대한 그의 신뢰도 점차 떨어졌습니다. 중동에 있는 십자군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직접 데리고 온 군인들도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를 순례자로 생각했으므로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살라딘과 리처드 둘 다 이제 전쟁보다는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리처드는 동생 존이 그가 없는 동안 영국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어떻게든 일을 속히 마무리 짓고 유럽으로 돌아가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마침내 1192년 9월 2일 야파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처드는 아스칼론을 포기한 대신 아크레에서 야파에 이르는 해안지역, 즉 지중해 해안지역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은 이슬람군이 차지함으로써 살라딘은 그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0월 9일 리처드가 아크레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음으로써 제3차 십자군 논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마스쿠스에서 평화를 즐기던 살라딘은 1193년 3월 4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함으로써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를 모든 비용을 빌려야 했을 정도로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살라딘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세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았으나 살인과 잔인함을 싫어했던 장군, 사리사욕이 없고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던 성자와 같은 정치인, 자비롭고 겸손하며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소통했던 민중과 가까운 지도자, 평생을 경건한 자세로 신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종교인, 이러한 것이 살라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인물전 첫 번째 이야기 살라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